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65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좀 약간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건데 어느 분야에 일하다 보면 지독하게 하여튼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희는 쏘쏘. 그래서 저는 운이 지지들 없는데 예를 들자면 어디 저 무슨 경품 이렇게 무슨 모임에서 경품하면은 거의 반이 타는데 저만 못 타는 경우. 아, 네. 그다음엔 원탁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한 10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딴 테이블은 전부 다 타는데 내가 있는 테이블은 하여튼 하나도 못 타는 케이스 뭐 이렇게 돼갖고 제초제를 뿌린 것처럼 제초제. 그렇게 돼서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렇게 되는데 뭐 보통 축구할 때도 뭐 골키퍼가 쳐낸 공이 특정 선수 발밑에만 싹싹하는 예. 뭐 그런 거 이런 건데 사실은 그 고고학계 네. 발굴도 좀 그렇거든요. 예. 혹시 이 한국 고고학계의 태두라는 김원영 선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서울대 고고학과 만든 분 아니셔요? 맞습니다. 고고학과를 처음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생전에 그랬다잖아요. 나는 발굴 운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그랬 나는 진짜 없어서 그래서 꿈을 꾼다. 뭐 금은보화를 잔뜩 발굴하고 뭐 미쳐 날뛰는 꿈을 꾸는데 이게 깨보면 뭐 허당이다. 그래서 참 운이 없으니까 꿈에서나마 이 학자의 판을 푸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죠. 이 고고학의 태두라는 분이 발굴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 그런데 이제 71년에 문영왕릉 발굴 이것 때문에 이제 한을 풀었다. 뭐 이렇게 이제 수레가 나옵니다. 근데 운도 실력이 받침돼야 된다 하잖아요. 네. 발굴운도 고고학자의 실력이 뒷받침돼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특정 우리 저 기자할 때도 뭐 운이 있어야지. 네. 특정도 운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운도 어떻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노력하고 상관없이 네. 별볼 없는 기자인데 뭐 별볼 일 없는 기자. 특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도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발굴운이 너무나도 좋은 고고학자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양반이 발굴한 거 굉장히 큰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백제 역사를 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발굴 고분 중에는 백제 시대 부부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담긴 무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금동 그 뭐 식리 뭐 신발인데 금동 식리하고 뭐 금동 관모 이런 걸 이야기를 좀 해보렵니다. 그렇게 복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 뭐 최근에는 통화를 못했는데 2000년 들어서 그 한 10년 사이에 백제 시대 금동관 3점 그다음에 금동 신발을 4켤레 이렇게 발굴한 고고학자입니다. 뭐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이윤이라고 지금은 공주대 공주학연구소 연구 뭐 교수라고 하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발굴계 미다스 손이라고 금동관 3점 그리고 금동 신발 4켤레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 금동관이 보니까 그 이후에도 뭐 하나 몇 개 발견이 돼 갖고 관이 8개가 되고 신발이 한 19켤레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완형에 가까운 것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이 3점 4점 발굴한 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굴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한 거고 뭐 사실 금동관이나 금동 신발뿐은 사실 아니었죠. 그럼 또 뭘 발굴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1997년에 천안 용원리라는 데서 봉황이라는 게 사실 그 임금이나 이런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봉황문 환두대도, 그러니까 둥근 고리 칼이죠. 큰 칼을 발굴을 하기도 했고 그것도 굉장히 되게 귀한 유물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에는 공주 장선리 발굴인데 굉장히 되게 그 재미있는 유적이거든요.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는데 구덩이를 봤더니 하여튼 그 구덩이가 개미굴처럼 구멍이 쏙쏙 뚫려 있는 그런 유구를 발견했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가 다른 지하 3m 이상의 지하실이 뚫려 있고 또 뭐 방이 4개짜리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구멍 안에 또 구멍이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9개의 구덩이가 그 지하에 뭐 이렇게 있었 그런 뭐 유구죠. 그러면 지하실이 계속 이어져 있었다는 거네요. 네. 이런 건 무슨 유적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그 기록에 딱 나오는데 마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마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초가에 토시를 만들어 사는데 그 모양이 마치 무덤 같았고
그 문은 윗부분에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명칭이 토실유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실이라고 해가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예. 동의전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약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했기 때문에 그조차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 발굴 운인데 희한한 건데 네. 이게 2003년에 그 농공단지 조성을 막 하려고 해갖고 이제 농공단지 조성을 하려 그러면 사전에 이제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이제 공주 수천인데 거기서 이제 발굴을 할 때 거기서도 처음에 그 청동기 유물을 막 쏟아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 보면은 청동검 이게 한국형 세형동검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네. 청동꺽창, 청동창, 청동도끼, 청동조각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되게 중요한 청동 유물이죠. 그것도 이제 세트로 탁 나왔기 때문에 네. 대단한 유물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렇게 나온 유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발굴단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청동 세트를 어떻게 언론에 좀 잘 포장해 가서 대중적으로 알릴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중요한 유물들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동기 시대에 존재했던 유물, 그러니까 세트로 발견이 된 거니까 이건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 무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묻혀 있는 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청동기 시대 유물이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한 2세기 정도의 네. 그 지역을 다스렸던 수장의 무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 청동 세트 유물도 약과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만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청동 세트 유물 빨리 이제 언론 발표하고 어떻게 네. 포장을 해서 잘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그 발굴장 한 끄트머리 한 300평 정도가 남았었는데 네. 이거는 빨리 발굴하자, 빨리 마음이 급하다, 청동 유물 빨리 이렇게 보고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이 농공단지 조성을 기획했던 그런 공무원들은 혹시 이게 또 뭐 좋은 유물 나와갖고 농공단지를 못할까봐 굉장히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빨리 합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동 유물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딱 왜 허벌레벌떡 누가 뛰어갖고 보고를 받았더니 뭐가 좀 나왔습니다 해서 달려가 봤더니 이훈 씨가 달려가 봤대. 그때 보니까 약간 금동관 흔적이 막 이렇게 흙 속에 이렇게 삐져나오고 그다음에 이 환두대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둥근 고리 칼이 막 나오고 그래서 뭐 큰 일이 터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안이 필요해 큰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 이상한 거는 환두대도 칼 끝에 금동관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금동관이라는 게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칼 끝에 이렇게 밑에 있을까라고 이게 이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환두대도가 거꾸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누가 뭐 도구를 했거나 누가 네. 손을 봤으면 그랬을 건데 고의로 그랬으면 그렇지만 일부러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금동관이 아니라 신발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영왕릉 때도 71년 발굴 때도 금동 신발이 나왔거든요. 네. 엄청 흥분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 다른 이 6개 한꺼번에 6개의 고본이 있었는데 계속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고본들도 차분하게 발굴을 시작했다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는 금동 신발이 발견돼 그걸 1호분이라고 우리가 표시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외에도 뭐 2호에서 6호분까지도 그 금동 신발이라든가 금동관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환두대도라든가 뭐 항아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도구를 하나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석실분이라는 거는 돌방이라고 했잖아요. 돌방은 사실은 누가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은 홀라당 그렇게 도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경주의 적성목각궁 같은 경우는 돌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흙을 쌓아놓고 막 이러니까 도굴범이 거의 접근을 못 하거든요. 돌이 무너져서 자기도 죽으니까. 그래서 유물이 많이 남는 건데 사실 석실분 같은 거, 목각분 이런 거는 사실은 싹 문에 거기만 방만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도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고분들은 운 좋게도 이제 도굴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어분 같은 경우가 특히나 중요했던 게 금동 관모라든가 뭐 금동 신발이라든가 금동 뭐 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허리띠 이런 것들이 세트로 나왔는데 뭐 이 지역 수장이 갖추고 있어야 될 모든 금동제 유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게 다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농기구도 나오고 그다음에 등자, 제갈 이런 거는 말장신구니까 장신구 같은 경우니까 그리고
개수호라 그래갖고 닭머리 장식 항아리라고 해서 개수호라 그러거든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이 중국제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제 교육품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발굴할 때 닭머리가 삐죽삐죽 이렇게 나온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발굴 도중에 하늘이 노여한 적도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 아까 이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개토제도 안 했거든요. 개토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 우리는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그 땅신 예. 좀 이렇게 조상님 예. 봐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우리가 무덤을 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안 했다는 거죠.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갑자기 삼문 무덤을 뭐 해갖고 금동 신발을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강풍 호가 쏟아져 갖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사도 안 지냈다는 거죠. 개토제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싸가지 없는 후손들이라 그래서 하늘이 노여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왕릉 발굴 때 그런 저주? 그런 게 가끔씩 일어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영왕릉 발굴 때도 입구를 파헤칠 때 뭐 예. 천둥, 번개, 소나기가 이제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2년 뒤에 청마청을 발굴할 때도 금관을 담은 상자를 옮길 때 천둥, 번개, 소나기가 내렸다. 그래서 네. 혼비백산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중국도 1956년에 명 13릉 발굴할 때 정릉이죠. 만력제 무덤인데 그때도 뭐 무서운 비가 내리고 뭐 인부가 막 벼락에 맞아 뭐 죽고 돌짐승이 예. 떨어지고 뭐 그런 그 일이 있었다는 거고 노파가 실성을 해갖고 발굴 현장을 찾아와서 뭐 제발 부탁이니까 날 용서하세요. 뭐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을게. 뭐 이런 회개하는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발굴 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투탕카멘의 저주라고 해갖고 이게 예. 1923년에 이제 발굴한 건데 그 영국의 카나본 경이라는 사람이 그 고고학자 카터라는 사람하고 투탕카멘의 미라를 발견했는데 영국 일간지 기자가 그 카나본 경한테 네. 당신 이 투탕카멘의 저주가 사실이라 그러면 아마 6주밖에 못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농담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파라오의 잠을 깨우는 자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있으리라라고 이제 파라오 관뚜껑에 그 쓰여 있다는 글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얼마 후에 카나본경이 이집트 호텔에서 모기에 물렸는데 얼굴에 그것도 네. 합병증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왼쪽 뺨에 물린 모기 자국하고 네. 투탕카멘의 왕의 미이라 왼쪽 뺨에 있는 벌레 물린 자국하고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발굴대원들이 뭐 하여튼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로 줄줄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뭐니 막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도 안 된다라고 큰 소리 쳤던 아담슨이라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막 이랬다 그러고 부인이 죽고 아들이 등뼈를 다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발굴 이후에 10년 이내에 죽은 사람이 21명이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예,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발굴 참여한 사람이 1,500명이나 되는 건데 예. 그중에 21명이 죽었다는 게 과연 많은 숫자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누가 또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발굴 관련자 했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3세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근데 어쨌든 간에 날씨 기록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천마청 할 때도 그렇고 명십삼릉 그릇도 그렇고 문영왕 때도 그랬으니까 이거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뭐 여하간에 하여튼 고분 발굴할 때는 늘 이 조상들 그 묻힌 그 이 분 주인공한테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위령제를 지내고 개토제를 지내고 막 고유제를 지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리 때도 이게 어쨌든 위령제를 지내니까 네. 거짓말처럼 하여튼 이 말끔히 겠다는 그런 후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발굴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한 명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이제 이훈 선생한테 쫓아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2호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구슬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굳혀갖고 막 이 흙 자체를 이렇게 싹 잘 떠갖고 들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구슬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큰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왔다는 거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어요? 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러면 큰일이죠. 근데 이제 이미 실측을 다 했고 사진 촬영을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씻을 수 없는 실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못한 건 맞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수천리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다른 그 무덤들에서 발견된 그 다른 무덤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청동 유물이 네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빼고 2차에 300평에서 발굴한 곳에서
고분 6개를 확인했는데 금동 관모 2점, 금동 신발 3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중국제 깔류 도자기 3점. 네, 네. 그다음에 중국제 청자 2점, 허리띠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백제사를 구명할 수 있는 찬란한 유물들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수촌리 발굴을 무령왕릉 발굴이 최대의 발굴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영왕릉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자질을 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 이윤이라는 분이 다른 곳에서도 금동관을 발견했어요. 이 수춘이 발굴 2년 후에 2005년인데요. 예, 서산의 예. 부장리라는 데서도 금동관 한 점하고 금동신발 한 점을 또 발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이 양반이 발굴한 게 금동관 3점하고 금동신발 4점을 발굴한 거죠. 이게 팠다 하면 금동유물을 발견하신 거네요. 이게 금동유물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사람이 발굴한 곳이 4곳이나 사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토실 유적이 있잖아요. 공주 장선이라는데 거기하고 금동 신발하고 금동관 뭐 쏟아지는 수천이라든가 뭐 또는 뭐 봉선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거여서 네. 하여튼 뭐 대단한 그 이 유적들을 발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봉선이 같은 경우는 금동 유물은 없었는데 네. 청동기서부터 해갖고 마한, 백제, 조선시대까지 하여튼 다양한 유구가 조사가 됐으니까 그거는 시기별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시기별 시대상을 알리는 굉장히 좋은 유적이어서 그 사적으로 지정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을 발굴한 거죠. 저도 그 이윤 선생님의 기를 좀 받아야겠어요. 이제 특종을 좀 하려면 뭐 저는 뭐 특종할 일은 없지만 어쨌든 좋은 기사를 사설 특종. 사설 특종도 있습니다. 그런 네. 것도 있어요. 그 내가 먼저 쓰고 다른 회사에서 막 따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야마 특종요? 예, 야마 특종이 있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특종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톡 연락을 못 했는데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수촌리 유적은 얼마나 좋은 명당 자리길래 대대로 그 지체 높은 분들의 무덤을 조성한 거예요? 가보면은 정말 전망이 끝내줍니다. 동편 뒤로는 산을 등지고 이 앞쪽으로 보면은 정안뜰이라고 하는 거 정안. 네. 정안밤 유명하잖아요. 정안뜰이 이제 펼쳐져 있어서 시야가 확 튀었는데 홍수가 남은 뭐 정안뜰까지 뭐 물이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네. 물숫자를 써서 수춘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안뜰 원래 정안밤 그게 유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 예, 희한한 그 이 글귀가 내용이 나옵니다. 마한의 밤은 그 굵기가 배 같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정한 밤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공주 갔더니 밤 막걸리도 있고 밤빵 이런 게 되게 유명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오기도 했는데 예. 정한 밤 하면은 공주밤 되게 유명하죠. 예. 근데 아까부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같은 곳에 무덤이 모여 있다면 어떤 가문의 선산 같은 거 아니에요? 귀신같이 아는 것 같은데요. 아신가요? 이 사실은 금동유물이 이제 발견된 고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가족묘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이제 기원 한 4세기에서 5세기에 조성된 정말로 차례차례 이렇게 조성한 거대한 선산 가족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가족묘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보면 5세기 무렵이라고 가정할 때 자기 후손이 이제 아들이 부모님의 묘를 선산에 조성했다고 치자. 그러면 1호분, 2호분 우리가 명칭을 보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다라 그러고 3호분은 할아버지 묘다. 그리고 4에서 5호 묘는 부모 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3호분이 할아버지 묘면 할머니 묘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으면 할머니 묘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가 못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예. 그걸 찾지 못한 거죠. 거기 아마 옆에 있거나 뭐 어디 있는 거죠. 그 고분 쪽에. 근데 가족묘로 단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있는데요. 2004년 여름에 이제 이 유물 나온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4호분하고 5호분에서 이제 그 자색, 관옥, 그러니까 옥이 있는데 그 옥이 보니까 이렇게 편인데 깨진 그 2점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뭐 처음엔 그래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맞춰 보니까 딱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4호분하고 5호분은 부부묘구나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 관옥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표라는 거 있잖아요. 징표. 그래서 무슨 어디 헤어질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거울을 깨갖고 뭐 한다든지 뭐 무슨 팔찌를 깨갖고 한다든지 뭐 주몽이 예씨라는 사람하고 혼인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졸본부여로 도망 나오면서 이제
그 부인한테 예시 부인한테 예, 예. 그 부절을 잘라갖고 주거든요. 부절. 부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심표를 잘라갖고.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졸음부여로 와갖고 소선호라는 사람하고 다시 재혼을 하고 막 그래갖고 뭐 원조하고 비료하고 해서 뭐 이 태자로 삼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저쪽 부여에서 네. 부절. 그 부절을 갖고 이제 유리가 예. 찾아온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찾아와갖고 딱 맞춰보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몽이 그럼 네가 태자다라고 해갖고 그 지금 있었던 그 비료하고 원조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패닉이 온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와갖고 백제를 세우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심표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부부가 이게 나를 잊지 말라 달라고 이게 한 점씩 잘라갖고 이렇게 보관한 네.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이나 그 아내의 머리맡에 옥을 부러뜨려서 이제 놓고서는 자식들한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죽으면 나머지 부러진 옥을 머리맡에 놓아주거라. 그러니까 백제 시대 로맨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은 뒤에 하늘에서 만나서 맞춰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 4, 5분, 그 4, 5분하고 5분은 정말로 백제 부부의 정을 담고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저도 부절을 좀 줘야겠어요. 다음 날 없어지면 어떡해. 근데 4, 5분, 5, 5분은 그렇다 치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면 어떻게 구별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고학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묘제의 차이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일정한 시차를 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묘제를 이 수천리 고분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분군이 이렇게 있는데 시기별로 이렇게 차례차례 나타난 것도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어떻게 달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흙무덤, 돌무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충청도나 전라도의 토착 세력들 마한 사람들은 흙무덤, 그걸 우리가 토광묘라고 하잖아요. 네. 흙무덤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성백제가 마한을 복속시키면서 점차 이제 돌무덤으로 전파를 하게 됐네요. 돌무덤은 사실은 고구려 시대 때부터 북적부터 있었던 그런 거죠. 적석중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류하고 원조가 내려왔으니까 그 세력이 내려왔으니까 돌무덤을 갖고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한을 전체적으로 점령을 하면서 그런 전통들이 차츰 내려간 거죠. 근데 보니까 수천리의 1, 2호분 주인공이 보니까 마한의 전통이 남아있는 토광 목각묘를 쓴 거죠. 그러니까 토광 목각묘라는 게 위에서 이렇게 구덩이를 판 다음에 목각을 짜맞춰 놓고 그 안에 시신을 넣는 그런 묘제거든요. 그래서 1, 2호분 같은 경우는 목각 안에 목관을 조성하는 그런 이 무덤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대가 언제냐라고 봤더니 기원 후 한 380년에서 390년 정도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덤 1, 2호는 마한의 전통이 남아있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한 380에서 390년 정도를 살았던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반면에 3호분 같은 경우는 조금 시대가 떨어지는 건데 이게 백제 묘지를 쓴 거예요. 뭐냐면 횡구식 석광묘라 그래갖고 앞트기식 돌박 무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이제 돌박 무덤을 만든 다음에 문을 만들어서 출입하게 만드는 그런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은 조금 더 발전된 그 백제의 전통이 보여서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뒤 400년에서 410년 무덤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호분은 할아버지 무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부부의 사랑이 담긴 아버지, 엄마 무덤. 그 4호, 5호분인데 그건 또 횡렬식 석실분이라 그래서 굴식 돌박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굴식 돌박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 무덤 앞에 안팎으로 통하는 무덤길을 만들어 놓고 무덤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굴이 되게 쉽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싹 방에만 들어가면 끝이니까. 뭐 그런 무덤을 조성한 건데 이거는 되게 선진적인 무덤이어서 돌로만 만들고 막 이런 거여서 420년에서 한 440년 정도의 표로 편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조성하는 후손 입장에서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모묘가 수촌리 선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할머니묘는 아직 발견이 안 된 그런 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 수천리 가문의 묘제,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토강 목각묘, 횡구식 석광묘, 횡혈식 석실분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발전한 건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는 마한의 전통이 실린 그런 흙무덤이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정말 백제 시대의 선진 묘제
예. 돌무덤을 쓰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지체 높은 분들이다 이런 게 생각이 되잖아요. 뭐 금동 관무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 게 예, 있었으니까 그래서 첨단 묘제를 쓰기 시작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5세기 중반 이후에 살았던 수천리의 어떤 가문의 어떤 증조 할아버지 부부, 그다음에 네. 할아버지, 그다음에 또 아버지의 어머니 무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 세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 상상할 예. 수가 있는 거죠. 수천리 가문이라는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부터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부터 네.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 그것이 청동기 시대 수장이 갖고 있었던 그런 청동기 시대를 이제 세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집안의 후예가 마한의 지배 세력으로 계속 이 대물림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정말 오랜 시절부터 뼈대 있던 가문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청동기 그렇죠. 시대부터. 그러니까 보면 예. 상상을 해보면 예. 이게 딱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뼈대 있는 토착 세력이었는데 네. 이게 기원전도로 되돌아가면 백제 온주왕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절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유리왕한테 쫓겨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 고구려에서 내려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강변에 도읍을 세우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 서남부에는 마한 54개국이 이제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굴러온 돌 온조가 박힌 돌인 마한 연맹체를 이렇게 야금야금 먹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츰 남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원래는 네. 그래서 마한에서 땅을 주거든요. 거기서 좀 살라고 네. 살라 그러는데 온주왕이 그걸 또 이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이 차츰 이제 야금야금 오니까 마한 왕이 이제 뭐 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질책을 하죠. 당신이 왔을 때 온조죠. 뭐 있을 데가 없어갖고 내가 동북 쪽에 땅을 100리나 내줬는데 이제 뭐 좀 안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예. 이 뭐 강역을 침범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의리 아니냐 이렇게 막 질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조왕이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죠. 처음에는 부끄럽게 여겼다가 예. 딱 생각을 한 거죠. 마한은 어차피 망해가는 나라야. 우리가 뭐 어차피 뭐 이 다른 나라가 병하면 순만치한 아니냐. 우리가 잘못하면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이제 마한을 멸망시킨다라는 게 이제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근데 마한 멸망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다면서요? 예, 삼국사기에는 기원 후 8년에 마한이 멸망했다고 보는데 마한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마한사를 또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마한이 백제가 강성해지면서 영역이 축소되고 그 중심이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 거죠.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서로 마한이 멸망했다 손 치더라도 마한의 전통이 그렇게 쉽게 사라졌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죠. 문화가 이렇게 순식간에 네. 또 마한을 복속시킨 백제 입장에서는 또 마한인들을 달래고 잘 융합하도록 대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한 네. 입장에서 보면은 백제가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복형인 유리한테 쫓겨갖고 내려와서 집도 절도 없는 온조한테 땅까지 뭐 100리나 내주고 걷어먹였는데 배신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한 자녀 세력의 반항이 딱 사실 만만치 않았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백제로서는 사실은 이 마한 사람들을 위무하는 정책을 펴야 했겠죠. 그러니까 백제는 어떤 정책을 폈어요? 사실은 직접 통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의 토착 세력, 그러니까 마한 수장급들 후에 이런 사람들한테 그 지역을 좀 통치해라.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 지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접 지배를 하려면 뭔가 당근이 있었어야 될 것 네. 같은데 뭐 땅을 하사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걸맞은 물품을 내린다거나. 그래서 수천리 가문에서 발견된 어떤 그런 유물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건데 예. 중앙적 백제에서는 금동관이라든가 뭐 이 금동 신발이라든가 예. 환두 대도라든가 뭐 이런 그런 위세품을 하사했을 거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 수천리 유물을 보면은 기원 한 4세기에서 5세기 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남침한 게 392, 396년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고구려가 막 남하를 하니까 내부 결속을 다지려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북한이 뭐 이렇게 뭐 뭘 쏘면은 저거 내부 결속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 내부 결속을 다지려고 지방 세력한테 이런 하사품을 내린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판단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억측 아니에요? 문헌 근거가 있어요? 예, 그 뭐 이 중국 자료를 보면 뭐 예. 송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백제전에 이런 게 나와요. 왕제, 후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백제는 국가에 일정한 공로를 세운 자를 예우하려고 왕, 후제를 두었다. 이걸 우리가 자코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혹시 수천리 가문이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한 후예죠. 그러니까 네네. 공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귀족 뭐 이 가문한테 금동관무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런 금동 신말 같은 그런 최상급의 하사품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가문인지는 알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기록은 없으니까 다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한 54개국 중에 공주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소국이 감해 비리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수천리 고분 주인공이 이 감해 비리국 수장 출신으로 백제 중앙귀족, 지방귀족으로 편입된 가문이 아니었나 뭐 이런 또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혹시 가문의 성씨는 알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가라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뭐 고요태 백가가 이제 근데 예. 백가라는 사람이 웅진 세력이 기반인 그런 가문인데요. 네. 이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가문인데 혹시 이 수천리 가문 이 백씨 백가 가문하고 어떤 그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추정이죠. 그 고고학적 상상력인데요. 근데 고고학 상상력도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수천리 고분 주인공은 기원 전 4세기부터 공주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그런 청동기 시대부터 지배 계급의 후예였고 그것이 훗날 뭐 마한 54개국 중에 감해 비리국 수장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뭐 뼈에 있는 백씨 가문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백가라는 사람이 사실 동성왕을 죽이거든요. 문영왕의 아버지를 죽여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이게 막 그 살해 죽임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백제의 어떤 대성 8족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8족이요? 대성 8족. 그러니까 성이 몰라요. 8가지 성이 있는데 예. 그중에 백씨도 있는데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진씨, 국씨, 예. 목씨, 뭐 백씨까지 아까 얘기했던 그게 이제 백제 시대에 8개의 큰 귀족 성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성씨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그렇네요. 성씨는 거의 신라성인 거죠. 아. 그 후에 이제 멸망한 나라여 갖고 아마 신라에서 예. 이렇게 예. 하산 다 신라성을 따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후회가 있을 것 같은데 협씨든 뭐 해씨든 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쨌든 이 수천리 가문의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묘제 그다음에 어떤 부부의 묘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 공주를 놀러 가시면 한번 그 찾아보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